이제는 좋은 데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키면서 AI가 협업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인류의 삶을 되게 혁신적으로 편하게 바꿔주고 훨씬 예전보다 더 생산성 높게 더 효율적으로 바꿔준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뭐 더 불행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방향 결정됐는데 네. 근데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극화도 심해지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돈을 엄청 버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고 돈을 상대적으로 못 버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일 수도 네. 있는데 결국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런 그 일반적인 가정을 지금 꾸린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뭐 나는 어쨌든 뭐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우리 아이는 뭐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막해 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뭐 네. 대학교 뭐 아까 말씀하신 공교육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코딩 배워봐야 다 저렇게 막 해고당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까운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세요. 그걸 제가 크게 두 쪽으로 보면 향후 20년간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건가? 그 20년 후는 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볼게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면 20년까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향후 20년까지를 본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마 거의 50년, 100년이란 과정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20년 후까지 보면 AI 에이전트가 물론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오신 대표님이 한 분이 따님이 생물학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미래는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그쪽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네. 소프트웨어 쪽 하는 쪽으로 석사 박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뾰족한 벌티컬에서 전문성을 가져가는 게 맞다. 다른 분야에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생물학에서 최고의 생물학 지식과 생물학 전문성을 가져가면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전문성을 가져간다면 굉장히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AI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AI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AI를 잘 쓰는 걸 뭘 해야 되지 않냐? 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자면 IT 리터러시라든지. 근데 AI 리터러시에 해당이 되는 건 문화이면서 그냥 쓰는 거죠. 지금 MZ 세대들한테 일부러 컴퓨터를 가르치고 휴대폰, 스마트폰을 안 가르쳐줘도 그냥 쓰는 것처럼 네. AI를 그냥 쓸 거예요. 단지 그러면은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해요? 기자분이. 아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기사를 잘 쓰는데 이제 기자가 다 없어지겠네?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기똥차게 쓰는 다른 인간 기자님이 기자님을 대체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예를 들면은 문학이면 문학, 생명공학이면 생명공학, 역사면 역사 이런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차별화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AI를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네. 삶에서 도구로. 이런 방식의 일단 적어도 20년까지는 그 이후는 그것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전공이나 공부하고 상관없이 소양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소양에 해당이 되는 게 네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렇다고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아닙니다. 뭐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네. 저희 아이들도 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좋은 학교를 가냐 못 가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과거엔 그랬으니까요. 네, 네. 과거엔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뭐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은 있죠. 네. 그 20년 후에도 그럴 거냐는 거고 100년 후에도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기준이 지금 뭐냐면 OMR 카드에다 정답을 잘 찍는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게 서울대학을 가던 MIT를 가던 버클리를 가던 다 OMR 카드에 정답 잘 찍는 거죠. 우리나라 수능, SAT, 네. 미국에선. 그런데 이미 작년 기준으로 상위 1%를 하거든요. 챗GPT가 답 찍는 거는. 네. 그리고 작년 이미 봄에 변호사 시험도 상위 20%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를 푸는 거는 무조건 AI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죠. 더 이제는 잘하겠죠. 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푸는 건 정답이 있는 걸 풀잖아요. 네.
정답이 있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얘가 추론 기술이 접목이 돼서 기똥차가 풀어요. 자기가 안 본 문제도 수학 문제를 풀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놀라운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사이언스지하고 같이 해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돈을 걸었어요. 인공지능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드는 수학자분들에게 상금을 건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가 50명인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건 인공지능 절대 못 풀 거야 해갖고 40문제인가 50문제를 낸 거예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 풀어버렸어요. 이거 절대 못 푼다. 지금 수준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상위 1%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1000명 중에 1등이거나 10,000명 중에 1등일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이 대략 한 30-40만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10년 후는 30-40만 명 중에 1등 하지 않을까요? 그조차도 지금 인구가 우리는 20년 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20만 명 중에서 1등을 하겠죠. AI가. 결국은 대학에 퀄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AI. 그렇죠. 정답을 찾아내는 것들은. 네. 근데 똑같은 챗GPT나 똑같은 퍼플렉시티나 저희 회사에는 구버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구버에다가 질문을 해도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걸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쓰죠. 많이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답을 잘 찾는 사람보다 호기심과 위대한 질문을 AI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커요. AI가 엄청난 지식을 학습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을 때 얘한테 뭐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두 부려본 놈이 부린다고. 그 말은 AI에게 어떻게 뾰족하게 창의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냐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그 질문 능력은 전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이거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메타인지는 뭐냐면 혹시 수학 시험이나 싫어하는 과목 시험 보다가 시간이 모자라 갖고 막 찍으신 적 있어요? 아, 네, 있죠. 속으로는 오늘도 다 못 풀었어. 오늘은 4번으로 찍을까 3번으로 찍을까. 딱 봤더니 3번은 오늘 하나도 안 썼네. 그럼 3번 다 찍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무엇을 하기 전에 그걸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능력.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건 나 못 풀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풀어보지도 그렇죠. 않고. 시간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자마자 이건 나는 풀 수 있어 못 풀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간 모자라는 거는 못 푸는 거로 난 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왜 AI 시대에 중요해지냐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해보고 누군가가 해봤고 그게 데이터로 남는 건 AI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누구도 안 해봤던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비즈니스 세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남들이 다 해봤던 거는 AI가 잘하고 로봇이 잘하게 되니까요. 네. 그러면 저한테 떨어지는 업무나 제가 해내야 되는 거는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데이터도 없어요. AI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해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이걸 이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메타인지 능력. 그럼 메타인지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냐? 첫 번째, 공부하고 배우면 안 돼요. 지금 유튜브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배우거나 깨달은 것은 계속 글을 쓰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 향상이 그렇죠. 돼요. 듣는 거는 다들 들을 수 전혀. 있거든요. 네. 말을 할 때 이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네. 그리고 가르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반복되면 한 번도 안 가르치고 한 번도 공부 안 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증가되는 거죠. 두 번째가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기계가 명상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명상에 굉장히 깊은 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깨달음과 같은 것들이고 세 번째가 반성이라든지 자기 성찰 같은 것들. 이런 거 AI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친구들 중에 그런 게 있죠. 보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거나 시험을 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잣대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지금 교육 프로그램 모두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지는 산업 생산 시대에 대량 교육을 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이 표준화가 됐죠. 네. 그리고 시험도 표준화되니까 이거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더 못하는 애로 계급을 나누게 되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능력과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진짜 천재 같은 분들, 예를 들자면은 연예인 같은 분들은 그분들은 정말 천재인 거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했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의미냐면요.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는 뭔가를 실수하고 뭔가를 못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산업사회에서 산업교육을 시킬 때는 공부를 못하면 내가 뭐 그렇지 그래서 소주 콱 먹어버리고 가가 콱 자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시도했는데 그걸 실패를 하면 남들이 안 해본 실패를 한 거면은 그게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발돋움해서 내가 원래 그런 놈이지 나 원래 돈도 못 벌어 나 원래 공부 못하잖아가 아니라 이것 봐라? 그러면 거기서 배움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resili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인간의 그가 무슨 직업을 갖던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공장에 이제 기계를 대체하는 느낌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잘하는 거다라는 걸로 그리고 살았지만 시험으로 그거를 평가를 했죠. 이제는 앞으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안 해본 거를 시도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벌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전 세계 지금 1등 부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주가에 네. 따라. 근데 일론 머스크를 사람들이 지금은 존중을 하는 이유가 돈이 많기도 하고 사업적 성공을 했지만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미친놈 꼴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돼. 무슨 화성을 간다고? 특히 자동차를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기가 휩쓴다고 했을 때 시총 1위잖아요. 자동차 그룹에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자동차가 뭔지는 아냐? 자동차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드가 와서 웃으면서 가고 네. 네가 공장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창업해서 로켓을 쏜다고 했을 때 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죠. 비웃었죠. 지금은 혼자서 전 세계 위성의 80% 싸우려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꼴통 같은데 그 꼴통이 해내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실행력을 갖는 거죠. 해내는 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더십도 그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여전히 중요합니다. 퀄리파이를 받는 거니까 좋은 대학 보내야죠. 능력이 되면. 그런데 좋은 대학 간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무조건 이 친구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럼 좋은 대학 가면 확률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키면서 AI가 협업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다가 필요한 게 이제는 뭐라고 해야 친화력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저는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는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컨텐츠가 사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란 뭐 예를 들어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대체가 되지만 그 그림을 뭘 그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뭐 소설 차라리 뭐 소설을 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돈을 벌지 웹툰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대체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human in the loop라는 용어를 썼는데 많은 분들은 대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나와서 인력 거꾼을 대체를 했나요?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운전 뭐, 기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휴먼 인더 루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적어도 20년 그리고 저는 적어도 50년 동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감성에 해당이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의 베트남 법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 법인을 가면은 문도 덜렁덜렁하고 벽에 벽칠도 하다 말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사 못도 건물에 박다가 말고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살아요. 길거리 가도 쓰레기도 쌓여 있지만 자전거 봐도 다 까져 있고 자동차도 봐도 덜컹덜컹 거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게 불평불만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그 똑같은 경험을 제가 3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한국에 일본 분들이 와서 여기는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쓰레기를 어떻게 땅에다 버리지? 횡단보도에서 길도 그냥 막 건너가. 네. 집에 갔더니 집도 지저분하고 집도 건물들도 되게 후졌어. 30년 전에 일본은 전 세계 1등의 품질 수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면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계 10위 수준의 품질 수준과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트남 가면 그래요. 그 얘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무관심한 것들이 직업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세심한 하나하나의 차이가 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30%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네. 그게 무슨 뭐 에르메스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네. 10명 중에 3분이 명품이 있다고요. 그러면 눈높이가 명품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베트남에 가면은 10,000명 중에 1명이 명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은 그 명품의 차이의 작은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도 굉장한 품질 차이를 보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아까 그림 그리거나 혹은 예를 들면 웹툰을 그린다. 그럼 로봇이 웹툰을 그리겠죠. 근데 로봇이 웹툰 그려서 로봇이 순수하게 웹툰 그린 것과 로봇이 그린 웹툰에 자기만의 개성과 터치를 넣는 것의 차이가 작은 차이인데 지금 보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10년은 그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히려 그때 가면 또 인간이 그린 거기 때문에 더 가치를 막 부과할 수도 부과할 있고. 수도 있죠. 아까 달리기 얘기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은 대략 이렇다. 근데 아까 20년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20년이 넘어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또 완전 또 다른 세상에서 직업을 얻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이제 로봇이 계속 발전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몸까지 대체를 해버리면 아까 말한 배관공도 결국에 이 로봇이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기술 개발이 되면 더 세심하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단 둘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르겠다라는 대답이에요. 모르겠다. 첫 번째는 정확히 우리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혹시 뭐 알파고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세돌 씨를 실제로 봤거든요. 네네. 이세돌 씨가 자기가 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인공지능한테 진 느낌을.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는 사람 AI를 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네. 그런데 그 AI를 이긴 AI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AI가 한 팀으로 해서 바둑을 두면 AI 하나가 두는 걸 이겨요. 재밌죠? 사람이 붙으면 또 이겨요. 네. 네. 사람과 AI가 협력을 해요. 네. AI가 수를 여러 개를 주고 이 중에는 너 골라봐 그러면 사람이 딱 보고 난 이게 낫겠어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 협력을 하는 게 AI를 뛰어넘기도 하는 거죠. 매번 이기진 못해요. 근데 제가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걸 한치도 알 수 없는 게 그 알파고가 있었던 전날에 대한민국 인공지능으로 제일 유명한 5명이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 국내로 AI 석학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주최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밥을 사는데 교수님들이죠,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5명 몽땅 다 이세돌 씨가 5판을 몽땅 이긴다. 4판 몽땅 이긴다 그러셨어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학자들이 네.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딱 한 2번 이겼나요? 완전히 개박살을 난 거죠. 그만큼 몰라요. 전문가들일수록 더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함부로 예측하거나 답변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일하는 방식과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를 나눠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명확한 건 있어요. 부익부 빈익부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극단적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대략 한 6, 7년 전부터 학자들 사이뿐만 아니라 몇몇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AI하고 로봇에다가 세금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기본소득은 그 세금을 해야지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비슷한 게 뭐냐면은 주식회사 제도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법적인 인간이거든요. 근데 법적인 인간이 자연인이 하는 걸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도 할 수 있죠. 네. 자식도 낳을 수가 있죠. 세금도 내야 되죠. 거의 자연인의 법적인 것하고 몇몇 개를 빼보면 동격인 게 되는 거죠. 그 20년 지났을 때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명확한 사실에 해당이 되는 게. 그리고 아마도 제 전망에는 로봇과 AI에게 마치 법인에게 세금을 물듯이 세금을 물르는 게 필수적으로 시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결국에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큰 돈을 버는 회사,
그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 양극화를 좀 줄이려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는 생길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혹시 경쟁자를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하고 부의 경쟁을 그런 건 하지 생각하시나요?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의 경쟁이나 우리의 삶의 만족도의 척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의 극단에 한쪽으로 몽땅 다 몰린다는 의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말 그런 몇몇 회사와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럼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지금 전망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너무 거예요. 어렵다.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는 strategic resonan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은 전략적인 불협화음. 전략적 불협화음이 뭐냐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이 맞는지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가 돈 버는 회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AI 중에서 LLM에 대한 투자를 했었어야 되면은 6년 전쯤 했었어야 되니까 이미 그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는 시기는요. 이미 놓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섹터, 그 ETF 뭐 이런 식으로 투자라도 하는 건 그나마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건 20년 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20년 후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제가 저는 원래 첫 대학원 마치고 첫 직장이 LG의 우면동에 있는 LG 중앙연구소라는 곳이었어요. 네. 그때 입사했을 때가 제가 첫 해가 1,800만 원, 한 3회 지나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98년 무렵인데 98년도에 아마존이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에. 네. 그때 1,000만 원 주식을 사면은 제가 작년 초에 계산해 봤거든요. 얼마 돼 있냐면 60억 원이 되더라고요. 네. 600배가 오른 거예요. 네. 그걸 제가 그 시각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회사를 투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넣어서 1억 됐다. 아싸. 그리고 팔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보유했던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게 솔트룩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찾으셔야 되고 그게 5배, 10배가 아니라 600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에 대한 비전과 믿음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 에이전트가 개발되고 점점 네. 이렇게 확대되면 결국에는 인간한테는 좀 불리한 면들도 많겠지만 회사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런데 회사하고 회사 사이에서도 경쟁이 일어날 테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똑같은 휴대폰을 만들었었던 노키아, 모토로라, LG, 삼성.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을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나 살아남았어요. 네. 다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애플 때문에. 듣보잡이죠. 애플은 노트북 만들던 애가 갑자기 휴대폰 들고 나왔으니까 모토로라하고 노키아 야 휴대폰 사고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잘 안 될 걸. 그리고 얼마에 니네 판대? 80만 원? 야 사람들 80만 원 갖고 휴대폰 안 사. 그게 갤럭시 S 나오기 전해 무렵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AI는 네. 미국이랑 중국 이쪽에서 어쨌든 대세적으로 성공하고 거기서 장악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죠. 이미 제가 보기에는 투자 관점으로 보면 이미 초기 투자는 끝났어요. 네. 저희 회사에 올해만 해도 오픈 AI 쪽에서 연락이 와서 오픈 AI 투자가 또 열렸거든요. 또 열렸는데 그걸 제가 100조 가치로 투자를 해서 도대체 얼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오픈 AI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구글에 인공지능 하는데 투자했다고 쳐요.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했다고 쳐요. 600배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10배는 될 수는 있겠죠. 10배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0배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회사를 잘 선택을 하시면 아. 5배, 10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막막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20년 뒤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리고 20년 안쪽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감성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말씀하신 어떤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정말 앞으로 이제 AI가 우리 인류를 어떻게 바꿀지 뭐 어찌 보면 진짜 이 태풍의 네. 초입에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